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월 대비 1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 신분이시죠? 학생도 계시고 학생 아니신 분,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럼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반차 내시고? 아, 그렇습니까? 설명회 때문에 반차까지 내시고. 자, 뜻깊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99년도에 관세사 합격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16기 관세사고요. 올해 이제 23년 차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1차 과목 중에 무역영어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은 지금 기말고사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그럼 기말고사 와중인데 오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크게 파트가 3개고요. 일단 저희 연구원 소개를 좀 드리고, 그냥 관사 시험, 자격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이제 교수진 소개, 그다음에 과목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제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저는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 대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그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 이제 이름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름이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래 목표는 그냥 학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세라든가 무역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좀 교육기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점 인구가 줄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사 자격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보세사라든가 원사지 관례사라든가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무자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의 수출입 기업의 어떤 그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들도 따로 강사님 나가서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많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관세사 최종 합격자는 90명밖에 안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왜 이렇게 적게 뽑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저도 궁금해요. 좀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근데 90명밖에 안 뽑는 시험에 왜 응시를 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어, 레어템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98년도에 제가 시험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20명에서 3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대학생 때였겠죠? 왜 이걸 준비를 시작했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야, 20명 뽑는 시험을 왜 하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예, 잘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90명 합격자 중에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 78명을 합격을 했고, 2014년도 시험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모의고사 출신 인원인데, 그 관세사는 2차 과정 중에 모의고사가 6개월이나 진행이 돼요. 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일단은 내 등수가 몇 등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는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후하게 주시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좀 짜게 주시면 짜게 나와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몇 등? 전국에서 뭐 좀 그런 거잖아요. 전국 90등 안에 들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 모의고사 과정은 학생들이 이제 되게 이제 좋은 학원이다 생각하는 데 가가지고, 아니면 이제 모수가 좀 많거나 표본이 많거나 그런 학원을 또 이제 선택을 하니까 모의고사 출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명 중 64명이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고, 그래서 뭐 비슷한 인원들이 예, 매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명, 그 다음에 35회 시험은 대박이었죠. 91명 중에 89명이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었고, 이때 보면은 9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시험의 규정 중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하면은 예, 그 두 명은 그냥 다 공동으로 합격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저 두 명은 전생에 나라를 좀 구한 것 같아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95명. 요때는 좀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균 60이 넘으면 다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5명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갑자기 149명을 뽑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좀 합격한 분들은 정말 예, 운이 좀 좋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148명이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작년 합격자 이제 90명 중에 85명이 이제 저희 학원 출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은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이제 합격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연회를 열어요. 파티를 열고 하는데 축하연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에는 없죠. 왜 없을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예, 19년도에는 아슬아슬하게 했고 2020년에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못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작년 가을 겨울부터 이제 그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막히진 않겠죠. 계속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사진을 찍히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영광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여기 오는 게 꿈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이 축하연에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뭐 여러 가지 뭐 대상, 소비자 대상이라는 거 상을 좀 탔다라는 거고, 뭐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관세사란 이렇게 보시면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8대 전문 자격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8대 전문 자격, 뭐 변호사, 변리사, 뭐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막 되게 많아요. 자, 관세사는 그 중에 8대 전문 자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당연히. 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격증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전공이 뭐세요? 어느 쪽이세요? 무역학과요? 그럼 무역학과는 기본적으로 검정시험, 무역영어 검정시험, 국제무역사 이런 거 많이들 따죠? 그죠? 그럼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국제무역사는 시험이 쉽다. 차이점이. 자, 관세사는 시험의 수준이 어렵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2차 지금 현강 듣고 계시고. 그래요. 시험이 쉽고 어렵고의 차이?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네. 평생 가는 직업이다.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얼굴 귀까지 빨개져서 말을 잘 못하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8대 전문 자격증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 또는 면허 내지는 법적으로 다른 용어로 하면 특허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변호사법에서 국가에서 딱 업무 영역을 정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막 멋있게 변호사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누가 좀 떠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변호사. 예, 그 사람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럼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죠?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변리사든 회계사든 이런 전문 자격사들은 관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세사법에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생 직업이라 얘기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뭐 쉽진 않지만, 그죠? 일반 뭐 사기업을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냐, 뭐 그런 이제 기대로 많이들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다 관세사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관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출입 신고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세사 공부한다라는 걸 주변에 얘기를 하셨나요? 얘기하신 분. 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돈 받으려면. 벌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 야, 자유무역, FTA, 관세사 다, 아니, 그 관세도 다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함?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맞네? 이럴 거예요? 그럼 지는 건데? 예. 야, FTA고 뭐고 자유무역 되고 관세사 다 없어지는데, 그거 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봤다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유가 없잖아, 근거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본질적인 건 뭐냐? 관세사가 이름에 관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무사처럼. 세무사는 정말 세금을 계산도 하고 기장 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관세사는 사실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통관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통관 대행이 가장 큰 업무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FTA가 체결이 돼도 이거는 관세를 인하해 주거나 감면해 주거나 뭐 없애 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그럼 메이드 인 USA 물건을 우리나라에 아무거나 막 들어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통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관세사는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된다고 해서 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관세사들은 또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통관 과정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관이 신속하고 잘 되는 편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용이고, 그죠? 물류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워딩이라든가 선사, 항공사 이런 쪽이랑 이제 그 허재들이 많이 찾고 그쪽이랑 많이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는데, 의뢰를 하는데, 이제 관세사들이 과거에는 그런 물류 기업들에 대한 영업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화주와의 접점도 있겠지만 물류 기업을 통해서 소개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세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아예 포워딩 회사 같은 걸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류도 지금 관세사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공항을 많이 안 가보셨죠?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여행이 자유화되고 있으니까 가실 텐데, 인천공항 이렇게 거의 다 가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고들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롯데 면세점도 있고 막 오른쪽에 막 창고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많이 변했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창고가 하나 들어섰거든요. 그 창고가 우리나라 관세법인 창고예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어떤 면세점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면세점 사장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저 듣보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우리를 다 가려버렸냐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세법인 하나를 잘 모르시겠죠. 아무튼 요즘엔 관세사들이 꽤 크고 있다. 물류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진로 전망 다 있는데, 일단 합격을 하시면 관세법인을 시작을 해서 일도 배우시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영역으로 이제 넓혀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관련된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사 합격을 하면은 뭐 하나요? 뭐 먹고 사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취업이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는 뭐 내륙 지방에서는 잘 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면 이제 서울세관 근처, 서울세관 어디냐면 저기 강남 논현동에 있습니다. 지하철로 보면 이제 7호선 학동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부산, 뭐 이런 쪽에 가면은 항만 옆에 관세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류 쪽이 사실은 기업들이 더 큰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뭐 포워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종합물류 기업 돼 있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는 큰 기업들이 있죠. 뭐 CJ GLS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주로 이제 운송 담당하는 글로비스 다 들어보셨죠? 예, 뭐 판토스라든가 이런 종합물류 기업에서도 이제 관세사들을 채용을 해서 자기들이 운송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HL, 페덱스나 뭐 이런 쪽, 특송 쪽도 이제 가고, 그런 쪽에 취업하시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관세사를 뽑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은 이제 경력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력직. 뭐 신입 관세사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된 관세사 중에 이제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목표로 관세사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랜덤이에요. 예, 모든 뭐 대기업이 다 그 통관 부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세를 뽑는 것도 아니고 있어봐야 소수고,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 생기면 한 명 한 명 아름아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을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비추예요. 왜냐하면 관세 여기에 들어가면 관세사는 아니거든요. 그 회사 일을 하는 거지 관세사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나와야 돼요. 다시 뭐 평생 기업에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따면은 공무원 시험 볼 때 몇 점 가산점? 예, 5점이나 줍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이면 되게 크죠. 예, 그래서 관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9급보다는 7급 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관세직 공무원이 1년에 10명 뽑을까 말까예요. 티오가 워낙 적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관세사 자격증 소유자. 한 명은 뭐 보훈 뭐 가산점 뭐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이 없으면 7급은 아예 뭐 꿈도 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무법인도 여기 있죠.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관세사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보통 소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로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제 관세사를 필요로 해서 일단은 관세청 출신의 고위 공무원 출신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인원 한두 명만 뽑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그렇게 많이 뽑아가진 않고, 요즘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관세법인을 만들어서 뽑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아니면은 뭐 물류기업이나 여기 회계법인에서 만든 관세법은 이쪽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합격만 하시면 비자발적 실업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향후 10년간 관세사 직업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그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이에요. 그 국책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해요. 근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다소 증가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대부분 다 다소 증가해요, 보면. 그래서 한때는 그 언제 벌써 오래됐죠? 그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바둑 든 거 언제죠? 그게 몇 년도죠? 그때 AI에 대한 어떤 충격이 되게 좀 심했잖아요. 네, 저도 바둑을 잘 못 두지만 그 컴퓨터 걔 이상한 컴퓨터가 이상한 데다 돌을 놔요. 그럼 해설하는 사람이 저건 뭐죠? 왜 저렇게 뒀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다 보면 큰 그 빅픽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돌이 한 번 이겼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얘가 계속 러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소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엔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FTA가 되면, FTA가 지금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국가별로 되게 많죠, FTA가. 근데 FTA가 체결이 되면은 관세사가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관세를 깎아주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한미 FTA면 이제 미국산 물품을 수입이 될 때 이제 그걸 깎아주는 건 맞는데, 그 물품이 메이드 인 USA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됐죠? 그러면은 그게 100%다 미국에서 만들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현지에서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품목별로 다 달라요. 그 자국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 비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FTA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세사들의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요즘 직구 많이 하세요? 기분 좋아서 막 질렀는데 갑자기 세관에서 연락 오지 않나요? 너무 많이 수입하셔가지고요. 한도가 넘어서 이거는 정식 수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직구 같은 것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관세사들이 할 일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 수험인원 및 합격자 현황인데, 보시면 한 2015, 16, 17년도 뭐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거의 4,000명 육박하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현재는 좀 줄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3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300명이 접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 온 응시 인원이 1,798명이에요. 거의 한 500명이 노쇼를 했어요. 접수는 왜 한 거야, 그러면? 예, 그래서 노쇼를 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올해 1차 합격자가 470명이 나왔고, 그래서 1차는 보통 그 합격률이 한 26에서 30%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1차는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해도 기간 꽤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2차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은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2차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2차 시험 대상은 작년 여기 합격자, 작년 1차 합격자, 그 다음에 올해 합격자 해가지고 한 946명 정도가 될 거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90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그런 게 대부분의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은 1차 경쟁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2차를 조금 적게 뽑기 때문에 1차를 좀 적게 뽑기 때문에 이제 2차의 그 경쟁률이 낮아지거든요. 회계사만 해도 2.5대 1 정도 돼요. 2차 경쟁률이. 근데 관세사는 2차 경쟁률이 예전에 막 15대 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차가 쉬워서 1차를 많이 뽑아놓고 정작 2차 합격자는 90명밖에 안 되니까 2차가 너무 경쟁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5대 1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요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대충 한 7, 8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했다고 너무 여러분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냥 사람이면 다 붙어요. 1차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한 5, 6개월 공부했다. 그러면 다 붙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근데 2차는 예,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2차는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평균 합격한 분들 나이, 만 나이 기준으로 28.35세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29세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평균 수험 기간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의 3년, 4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남학생 비율이 높으니까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오면 한 23, 4 되죠. 4, 5 되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3, 4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직장인 분들도 계시지만 30대 분들도 합격하신 분들이 좀 있고. 자, 그래서 남녀 비율을 보면 요거는 뭐 거의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거의 뭐 5.5 대 4.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성 비율이 조금 높고 여성 비율 44, 45% 거의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작년 합격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가 뭐 압도적으로 65%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3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인데 여러분 유예하고 동차 의미는 다 아시죠? 예, 유예는 1차 올해 붙었다. 그럼 내년에 2차만 공부해서 붙는다. 그렇게 합격하면 유예. 한 해에 1, 2차를 같이 붙으면 동차. 그 다음에 동차 중에서도 처음 시험 봐가지고 다 붙는 거. 그걸 무슨 동차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생동차라고 얘기를 해요. 생동차. 다른 말로 변태. 맞죠? 예, 외계인일 수도 있고. 그런 생동차가 매년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내가 목표로 해서 공부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유예 합격자 비율이 훨씬 높죠?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동차 준비하는 건 불리하잖아요. 1차, 2차 다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일단 내년 시간이 좀 많이 남는 분들은 내년 2차도 같이 공부하시되, 일단은 2차 공부를 지금 해 놓으시면 내후년에 유예로 보실 때는 합격할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사를 병행한다 또는 학교를 병행한다, 예, 이런 분들은 일단 1차 위주로 좀 하시고, 만약에 나는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차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후년에 유예로 합격할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수험생 수험 기간인데 평균 수험 기간은 한 38개월 정도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4년이에요, 사실. 만 3년이 넘어가니까 횟수로 보면 4년이고, 그리고 이제 24개월 미만이 22명,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19명,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장수생들 비율도 꽤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조건 관세사는 장수생이 필수냐? 그건 아니에요. 2년 유예로 붙은 친구들도 22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안 한 친구들이 이걸 갖고 합리화를 해요. 원래 관세사는 3, 4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2년 만에 난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2년 차에 붙든 3년 차에 붙는 거지 3, 4년 보고 공부한다 이러면 안 돼요. 시작부터 마음가짐이 나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근데 작년에도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소 기간 중에 최소 10개월 공부하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주장이 저는 거짓말이다, 구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학원 홈페이지,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 학원을 수강한 분이고, 그럼 그분이 우리 학원 처음 회원 가입한 시기, 그다음에 1차 패스클럽 결제하고 수강 시작한 시기를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시기열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맞나 봤더니 작년에 약간 예외였던 게 뭐냐,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못하고 연기가 되면서 이게 시험이 좀 늘어나면서 기간이 좀 늘어난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 최장 공부하신 분이 96개월. 이분은 연세가 꽤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장수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동차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36개월, 48개월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작년 합격자 평균 점수인데, 평균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 60점이 넘었지만 어떤 때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6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꽈락이 없이 90등 안에 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학교별 합격자 현황인데, 뭐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상위권에 있는 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는 좀 바뀔 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경희대하고 한국외대가 6명씩 배출해서 공동 1등을 했고, 있어요? 외대나 경희대? 자랑스럽게 번쩍 드는데, 선배들의 명성에 누를 끼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숭실대, 인하대에서 5명. 숭실대도 학교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공부하는 편이고, 인하대도 그렇고, 인하대는 원래 물류가 유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중앙대에서 4명씩. 그 다음에 연세대, 이화여대, 이화여대에서 3명씩. 예전엔 고대, 연대 친구들이 잘 안 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그렇고 한 2명씩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외국 대학도 꽤 있어요. 난징대, 세네카 컬리지, 요코하마 국립대, 뭐 조지 브라운 컬리지, 뭐 한대인지 모르겠지만, 유학파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관세사를 채용을 할 때 보면은, 사실 관세사가 외국 나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 때문에. 다 국내 통관을 주로 담당하고, 그리고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기업도 직원들은 다 한국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어를 쓸 일이 잘 없어요. 여행 가는 거 아니면. 근데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뽑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같은 관세사니까. 이왕이면 학교도 좋고 아니면은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일단은 뽑아요. 쓸 일은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국 대학 나온 친구들 중국말 겁나 잘해요. 뭐 HSK? 그게 제일 높은 게 6급인가요? 6급 갖고 있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관세법인은 3차 면접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등, 2등 관세법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고작 한 2~3명 뽑을 건데 몇십 명이 동시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1차, 2차 해서 3차 면접까지 가면 거기서는 영어 PT 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힘들다. 예. 아무튼 관세법인을 꼭 여러분 1등, 2등 법인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들어갈 때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온라인이 좋아요, 오프라인이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전 여건이 되고 통학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오프라인을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재작년 합격자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100% 온라인만 수업만 듣고 합격한 사람들이 83명이었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100%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 강의도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63명이에요.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이 더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표를 보세요. 자, 온라인 저희가 이제 판매한 건수예요. 한 3,100건이 팔렸어요. 3,100명 정도라 보면 되겠지. 아무튼 그 중에 합격한 게 83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비율을 봐야 되겠죠. 요 비율. 온라인을 들은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커요. 자, 그다음에 현장 강의는 사실 좀 적죠. 565명인데 그 중에 63명이에요. 그럼 요렇게 비율을 보면은 얘는 11%, 얘는 몇 프로? 2.7%. 거의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온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을 듣는 이유는 뭐죠? 왔다 갔다 시간 좀 허비하는 거 싫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학원에 오면 3시간 강의를 들으면 3시간이면 끝나죠. 근데 그 똑같은 3시간 강의를 집에서 들은데, 그럼 왔다 갔다 통학 시간 뭐 하면 5시간 안에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시간짜리 인강을 5시간 안에 못 듣더라고. 듣다가 까똑.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이거 먹어 뭐 그러면 나가서 과일 깎아는 거 먹다가 TV 막 이렇게 보다가 보면 2시간 지나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 예, 정말 외부와 단절하고 카톡, 아니, 핸드폰 꺼놓고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예, 사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온라인을 한다?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수진 소개, 과목별 공략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그 과목별로 보통 복수의 강사님들이 계세요. 2분씩 계신데, 관세법은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1차, 그다음에 임혜진 관세사님 2분이서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선택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 무형영어는 그다음에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 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진이 이렇게 무섭게 나왔지. 예, 자, 그다음에 회계학 내구 소비세는 유지연 회계사 2과목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 그다음에 내구 소비세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객관식 시험이고 오지선다형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1교시 80분 동안 관세법 40문제, 요거 무형영어인데 무형영어 40문제, 그래서 80문제를 풀고, 그래서 뭐 그냥 평균으로 보면은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OMR 마킹 같은 거 시간 빼고 나면 사실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좀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시면 관세법이 33,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새끼 과목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관세법이 이제 과목이긴 하지만 그 안에 FTA 특례법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TA 특례법 강의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특강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챙겨 들으셔야 돼요. 관세법 기본 이론에 FTA 특례법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형영어는 영어를 잘하면 좋냐, 뭐 영어 공부 손논지가 너무 오래됐다, 뭐 성문 기본 영어 다시 봐야 되느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저 성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문 기본 다 알아요? 요즘도 보나? 몰라요? 수학은 정석, 이건 알아? 정석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예.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였죠? 맨투맨 영어도 있었는데, 성문 영어랑 맨투맨 영어 이게 많이 봤고, 수학은 무조건 정석이었고, 그 다음에 국어는 한샘 국어. 다 아나 모르겠. 미안해요, 옛날 얘기해서. 예. 아무튼 영어를 잘하면 조금은 좋겠지만 영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관세사 무형 영어는 국제 협약이나 국제 규칙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마치 토익의 리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범위가 있어요. 토익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애를 내가 해석을 해서 낑낑대고 해석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관세사 무형 영어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뭐 잘하진 못한다, 잘 모른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도 있습니다. 뭐냐?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영포자들도 예, 무형 영어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1교시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웬만큼 공부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고, 관세법이랑 무형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관세사 1차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은 뭐다? 예, 회계학이죠, 회계학. 이게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 원래 회계학은 1차 과목이 없었답니다. 8년 전만 해도. 자, 근데 갑자기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관세 시험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교시에는 여기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하는데, 내국소비세법은 크게 3가지예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그래서 수입되는 품목에 관세만 부과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가가치세 당연히 수입 물품에도 붙고요. 비싼 물품은 또 개별소비세 붙고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우리가 먹는 술 왜 비싸? 주세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고,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예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래서 재무회계 30문제, 원가회계 10문제. 그래서 원가회계는 가을쯤에 다시 특강이 또 열릴 겁니다. 그건 따로 들으셔야 돼요. 기본에는 재무회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학을 전혀 처음이다. 난 회계학 본 적도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회계학 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아, 경영학과라서?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기본 이론 바로 듣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무료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 클릭하시면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계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기본도 없이 기본 이론 듣는 건 힘들기 때문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10 몇 강 정도인데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그거 먼저 꼭 들으시고, 회계학은 기본 이론으로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 이론 바로 들으시면 되고, 회계학만, 회계 원리 꼭 챙겨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가 딱 끝나면 막 왁자지껄해요. 막 아는 사람들 친구들도 있으니까 화장실 막 가면서 야야 관세법 3번이 몇 번이야? 아씨 나 1번 썼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끌시끌해. 애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근데 이제 2교시 딱 끝나잖아요. 회계학 같은 경우 45점 맞으면 잘했다고 해요. 떨어지는 친구들도요, 점수가 37.5 막 이래요. 근데 그걸 시험 본 친구도 당사자도 몰라요. 채점하기 전까지. 왜? 문제도 못 보고 한 문제로 한 번으로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20문제 가까이 돼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2번으로 밀었는지 3번으로 밀었는지에 따라서도 등락이 바뀌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50점 넘기면 정말 잘하는 거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35, 37.5예요. 네, 그래서 2교시 끝날 때는 다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방 싸요, 조용히.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돼, 채점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하필 또 관세사 시험 치러지는 학교가 대부분 또 여의도 막 한강 옆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관세법의 특징인데 뭐 이거는 강사님들이 그 과목별로 다 설명을 해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 유일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1차 때 좀 확실하게 좀 잘 체계를 잡아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양이 겁나 많아요. 법 조항 수가 수백 조가 있어가지고 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얘는 1차 시험에서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효자 과목이에요. 얘는 무조건 8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지만 국제협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협약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시험을 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우린 또 회계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협약 몇 군데서 출제율이 높은 협약을 집중 공략을 하고 나머지는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찍어서 이제 하다 보면 무형영어도 원활하게 한 7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맞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 과목이고. 그러니까 영어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내구소비세법은 요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경신 세무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말에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자, 1차 과목 중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 이렇게 되는데 님은 세무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엔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내국소비세법이 그 법 조항수가 적어요. 공부할 게 적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초반에는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시험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출됐던 걸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점점 어떻게 될까? 관세법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게 꼰 문제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던 거야 이미. 그럼 거기서 또 계속 한 단계 더 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부가가치세법은 딱 봐도 책이 얇아요. 그럼 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회계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회계학만 딥다 파요. 그리고 무형영어도 어렵다고 하니까 무형영어 해요. 관세법은 재밌으니까 또 해요. 얘는 계속 밀려요, 뒤로. 근데 나중에 거의 시험 임박해서 한 3, 4개월 전에 이거 이제 봐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뜨거 하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과목 골고루 공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편식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계학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거예요. 40점을 못 넘기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회계학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쪽에 일단은 목숨을 걸고 기본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벌리면 안 돼요. 너무 벌리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까 뭐 노쇼 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1교시 1798명 응시했어요. 쉬는 시간 지나고 9명이 쬐어요. 2교시에는 9명이 줄었어요. 집에 간 거죠. 가방 싸고. 가도 돼요, 여러분. 예, 아무도 안 말려요. 자, 근데 보시면 평균 점수가 38.63이에요, 회계학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꽈락률이 54%예요. 반 이상이 회계학 50점을, 40점을 못 넘겨서 다 떨어져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학원을 안 다닌 거냐? 아니에요, 다닌 거예요. 다 공부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시 공부는 학원 다닌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량이 거의 8할 9할이에요. 이해되셨죠? 학원에서 강사님들은 방향을 알려주고 이거 중요해 뭐 이런 얘기는 해주시지만 그걸 다 외우고 내가 또 암기하고 해야 되는 건 본인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대충 시험 볼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꽈락률이 높은 게 34% 무형영어네요. 근데 뭐 무형영어는 34% 꽈락이라는 건 이분들은 사실 공부를 좀 안 했거나 늦게 시작한 분들 가능성이 높고, 아까 얘기했죠. 몇 개월 정도? 제가 볼 때 5,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뭐 이 꽈락이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형영어는. 자, 그렇고 뭐 2차는 나중에 뭐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세법의 이미징, 그 말씀 드리겠다. 2차도 저희가 이제 두 분씩 계신데 2차 같은 경우는 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1차는 선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과목별 선택인데 2차는 이제 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1 팀이 이제 관세법의 이미징 간사님, 관세율표의 조천희 간사님, 별명 얘기해도 되나? 슬픈 펭귄이 별명이에요. 학생들 모이는 커뮤니티에 캡처 화면을 딱 떴는데 되게 슬픈 표정인데 귀여운 펭귄의 펭수? 그런 얼굴에 슬픈 별명이 슬팽이신데, 근데 우리나라 HS에서 뭐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다음에 관세평가 김병수 관세사님. 예. 그래서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듣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고향이 저기 어디 진주인가 진해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억양도 되게 세고, 근데 되게 좋으시면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최브라더스 2명,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 그 다음에 최수승 관세사.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F1에서도 무역실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짜 브라더 맞아요. 친브라더는 아니고 학교 선후배예요, 학교 선후배. 자, 그렇고요. 자, F2팀에는 이제 관세법의 판창원 관세사님, 뭐 인터넷에서 별명이 판형이에요, 판형. 왜 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오수교 관세사님, 그 다음에 최두원 관세사, 이렇게 둘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에 무역실무의 정지환 관세사. 이분은 유튜버죠? 봤어요? 예. 아무튼, 예, 정지환 관세사까지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2차 과목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사 시험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꽃이라고 해야 될까? 관세사 시험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할까? 딴 시험에는 없으니까요. HS가 뭔지는 아세요? 관세율표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2차 시험 딱 시작하려고 봤을 때 가장 진입장벽이 높고 한숨이 나오는 과목이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제일 편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 무역실무가 제일 어려워요.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HS는 뭐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자주 접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관세사님들한테 설명드리시면 되고, 관세평가는 수입되는 물품 관세가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근데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FTA다 뭐다 해서 인하되고 감면되고 해서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중에 뭐가 있느냐? 가격이에요, 가격. 수입 가격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죠? 그 가격에 뭔가 조금 좀 장난을 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관세평가인데, 다른 세 과목은 다 그냥 기술하세요, 서술하세요, 뭐 이렇게 쓰는 시험이에요. 근데 관세평가는 유일하게 그 사례 문제가 나와서 직접 생각해서 판단하고 계산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재밌잖아요. 내 생각이 맞으면 되게 희열도 느끼고. 자, 그렇고 무역실무는 무역영어에 약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죠. 무역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예요, 여러분. 관세법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딱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전. 근데 무역실무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저한테 좀 알려줘 봐봐요. 사실 얘는 시험 범위가 딱히 없어요. 실무면 다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더 이렇게 넓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를 딱 끊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이거를 계속 넓히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그런 쪽에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이 다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1차 시험은 2교시만 보고 집에 와요. 1시 전에 끝나요. 집에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점심. 근데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2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80분씩 4교시를 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뭔가 집중해서 막 써본 적 없죠? 아, 사람 진이 빠집니다. 이거 시험 진짜. 이거 좀 제도를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험들은 이렇게 시험이 좀 나눠서 보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하루에 4과목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진이 빠져요. 특히 이제 4교시쯤 되면 체력이 빠지니까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힘이 체력이 있으니까 쓰는데 이때쯤 되면 힘도 빠지고 이제 막 팔이 아프고 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이 끝에쯤 되면 글씨는 계속 써야 되는데 막 그러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4교시쯤 되면 다 아는 내용이고 쓸 게 많아도 아, 그냥 그만 쓸까?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 손가락이 조금씩 좀 직업병이 있어요. 저도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이긴 한데 예, 약간 뒤틀려 있어요. 여기 다는 자리가. 여러분들 볼펜 한 자루 아침에 써서 저녁까지 한 자루 다 써본 적 있어? 없을걸? 예, 근데 관사 시험 공부 준비하잖아요. 그럼 볼펜 한 자루 새 거 아침에 개봉해요. 저녁 되면 다 써요. 한 자루 그냥. 그래서 저는 전리품처럼 빈 볼펜 이렇게 모아놨던 기억도 나는데 거의 몇백, 2, 300자루 됐죠. 그래서 그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한 게 2차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인데 이게 한 과목에 요 한 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2줄짜리 1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장인데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연습지라는 걸 이렇게 줘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일단은 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뭔가 체계를 잡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목차라든가 뭘 써야 될 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총 몇 페이지? 예, 16페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시험 보면 좀 이렇게 걔가 B4 사이즈인가? 아무튼 요만한 사이즈 앞뒤로 있잖아요. 60분 동안. 그거 다 채워요? 1시간 동안 그걸 다 못 채우는데 80분 동안 이걸 대부분 다 채워요. 그리고 2권씩 쓰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예, 난 한 권 겨우겨우 쓰는데 갑자기 한 권 더 주세요. 공깃밥 추가도 아니고 여기 하나 더요. 그러면 막 써요. 그런 애들 보면은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글씨를 되게 이따만하게 써요. 좀 많이 잡아먹는 애들. 너무 쫄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2차 시험이 과목별로 50점짜리 서술형 1문제, 10점짜리 약술형 5문제 해가지고 이제 100점이 나왔는데 갑자기 올해 공고가 바뀌면서 여기 4문제라고 써있죠. 여기 작게 써놨는데 30점짜리 2문제, 그 다음에 20점짜리 3문제, 2문제 해가지고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4문제로 해서 바뀌었어요. 3, 3, 2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죠? 올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미안한데 마루타 노릇을 좀 하고, 그죠? 예, 우리는 아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내년에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관세사 학원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매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학원이 비슷합니다. 일단 1차 시험이 3월 달에 있잖아요.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 학기가 다 종료됐다고 보시고 관세사 시험의 새 학기는 여기 4월, 5월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2차 같은 경우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은 무조건 1, 2차 다 모두 4월, 5월이 새 학기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차 말씀드리면 5, 6월에 기본 이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기본 이론 한 번 더 열리고 이건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플러스 특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기본 이론반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이제 문제풀이가 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월에 문제풀이가 한 번 더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쯤에 OX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런 거. 그 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관리 회계는 9월, 10월에 이제 할 거고요. FTA 특례법은 12월이나 아니면 이제 1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보통 12월 말에 개정 공고가 나와요. 법 개정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1월에 좀 특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1월 달부터 와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다던데요. 찾아와요. 예.
그렇습니까? 전 물어보죠. 그럼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전 근데 무조건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러분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 요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문제풀이에요, 여러분. 문제풀이는 테스트 과정이 아니고 그냥 기본 이론 같은 이론을 돌리는 건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바퀴 더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풀이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오히려 모의고사는 안 보면 안 받지 얘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 이론의 틀이 잡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강조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게 그래서 왜 중요한 건데 저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이제 피드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나왔던 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70%, 기존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게 30%거든요.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기존에 나왔던 거 비슷한 게 70%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잡는 게 문제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무슨 테스트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안 듣니? 그러면 아직 기본 이론이 제가 완성이 안 돼서 이러더라고요. 언제 완성되죠? 10년 하면 완성될까요? 기본 이론 평생에도 완성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 이론 문제풀이 4개월 과정을 3개월로 줄여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공대 같은 반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저기서도 합격률이 한 20%는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요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히 해야 되겠죠? 자, 2차는 이제 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 9월, 10월에 11월, 12월에 이제 맵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건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사는 특이하게 1월부터 여기 6월까지 2차 모의고사가 매주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공부할 게 많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뭐 많은 공부를 해왔지만 긴 공부는 사실 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고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뭐 영어 공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엄마 돈 좀 줘봐요. 나 책 좀 사게 해가지고 이제 토익 책을 하나 샀어요.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이러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요. 저 때는 뭐 전자사전,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두꺼운 영안사전 아시죠? 영안사전 챙기고 연습장 챙기고 그 다음에 뭐 단어장도 하나 챙기고 해가지고 쫙 해놓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막 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의욕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보면 한 3-4시간 지나 있어요. 그럼 되게 뿌듯하죠. 3-4시간을 되게 집중했네? 뭐 이러고. 근데 모든 걸 열심히 다 외우고 정리하고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는 한 3-4페이지 나갔나? 오케이, 됐어. 자, 내일. 다음날 와요? 똑같은 거 또 해요. 근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어제 한 거 좀 보고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그럼 오늘은 한 2-3페이지밖에 못 나가요. 그럼 책이 1000페이지짜리인데 그거 언제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물함에 보면 앞에만 좀 손때 묻어 있고 뒤에는 깨끗한 책이 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다. 저도 많았어요. 깨끗이 지워서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게 그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저도 이제 관사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아마추어 공부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 공부러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되게 역설적인데 처음부터 덤비면 안 돼요. 즉 아마추어 공부러들은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정리하고 외우고 그죠? 예, 완벽하게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될까요? 이 관세사 과목들을 처음 보는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고가 될까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능력을 인류를 위해서 써야지. 관세사에 낭비하면 안 되겠지.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1차도 최소한 여러분 기본서를 5회독은 해야 돼요. 5회독. 5회독이 무슨 뜻인지 알죠? 5번은 돌려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 볼 때 막 5개월, 5개월이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짜서 일단 우리는 내년 1차 목표를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라는 게 뭐냐? 월별, 주기별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전에 봤던 요 학원 커리에 맞춰 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그 단계별 목표예요. 그러면 2달 동안에 내가 기본 이론을 끝낼 거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인강을 본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몇 강씩을 봐야 2달 안에 다 끝나는지가 그냥 n분의 1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매일 딱 정해놓고 매일 똑같이 다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부 일정 돼 있는데
그냥 공부하면 안 돼. 막 공부하면 안 되고 학교처럼 시간표를 짜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해가지고 뭐 하루에 4과목을 다 보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3과목만 보시는 분도 있고 2과목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한 과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 정답이 없으니까 다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공부가 메인인 2차 공부잖아요. 그럼 2차 공부하기 전에 1차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내 공부 스타일이 뭐가 맞는지. 하루에 2과목, 3과목 다 해보세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3교시로 나눴다 쳐요. 그럼 이제 시간표를 내가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지막 저녁 시간은 다 회계학을 깔아버리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2교시 있잖아요. 그걸 이제 3과목을 로테이션 돌리면 되겠지. 일단 막 짜요. 그렇게 짜놓고 해봐요. 해보면 하루에 내가 n분의 1 했을 때 하루에 몇 강씩 나가야 된다라는 게 나오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서 잘 되면 계속 가는 거고 힘들다 그러면 조금 바꿔보는 거고 해서 이 2달씩 딱딱 끝나는 거를 여러분도 같이 해 나가야 돼요. 이걸 1차 때 해봐야 2차 때 들어가서 이제 요대로 이제 나가는 건데 2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공부량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해 놓으세요. 내가 학교를 다닌다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공부 시간을 짜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일단 계획은 한 번 짜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계획 짠다고 너무 골치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해가면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에 막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과목 공부하지 하면 안 되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회 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추어 공부러들은 처음 보는 책인데 수업 듣고 이해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이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랬잖아 우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러면 1회독 할 때의 목표는 뭐냐? 그냥 수업 잘 듣고 필기 잘 받아 적고 꼼꼼하게 그리고 시간 나오면 한번 읽어보고 끝. 그게 목표야. 이해되면 땡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럼 이제 2회독 때의 목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땐 정신없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야 발표하고 막 이거 적고 막 정신없잖아요.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아. 자 그럼 2회독 할 때는 혼자서 즐거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분명히 이거 들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회독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회독이 지나면 목표가 뭐냐? 책을 랜덤으로 막 펴도 내가 외우진 못했어도 이거 나 알아. 나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2회독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때는 뭐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독 차수별로 내 목표가 딱딱딱 설정되어 있어야 2달 단위로 이게 회독이 쫙쫙쫙 돌아가는데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 솔직히. 그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꼭 하면 여러분들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한테 덤비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얘를 이겨먹겠다 생각만 버리면 고시 공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길게 봤을 때 한 12월까지는 여러분들 이론 수업을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 이론하고 플러스 특강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들으면서 하면 되고 뭐 빠른 분들은 11월부터 문제풀이 들어도 되겠지만 그래서 최대 2회독, 최대가 아니고 여러분 이건 말을 잘못했는데 최소예요. 최소 2회독은 해야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몇 회독? 2회독은 하고 들어가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또는 11월, 12월부터는 문제 유형 적응 단계. 문제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선배 관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풀이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네, 이렇게 해서 1차는 끝날 것 같습니다.